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슬기로울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남북 통신선이 뭔가 복구가 됐습니다. 네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혹시 의원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네. 그렇죠. 예상했다고 말씀 안 하실 거죠?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물밑 대화를 좀 소개해 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걸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물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보도 나온 거는 좀 몇 가지 점검을 할게요. 일단 여러 차례 친서가 이제 오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 통전부 라인이 다시 가동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야기되는 것 자체는 조금 온당치는 않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연락을 해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서 교환을 통해서 이 국면을 만들어 갔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친서 교환의 시작이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 4월에 있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걸 그러니까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맞나요?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2018년 우리가 이제 판문점 선언이 있을 때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양 정상이 특사 교환을 통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려고. 저도 특사로 그때 다녀왔고 의원님도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 세 번 양측이 그랬는데요. 일종의 특사 정치를 한 거죠. 근데 이번은 보면 친서 정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 간에 쌓여있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형식은 특사냐 친서냐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정상의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 국면을 돌파해 보자라는 거니까요. 근데 일단 좀 그 국내 언론이나 또 뭔가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북한의 태도 이거 변화가 거의 이제 거의 급변친 수준 아니냐. 네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럼 북한이 다시 이렇게 태도를 돌변한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던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북한이 왜 이런 합의를 했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도 하시고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백신 때문이다, 코로나 식량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오히려 남북 관계를 장애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남북 문제를 좀 관여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뭔데요? 지금은 통신선을 연결한 거죠.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북한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 중통, 중방, 노동신문 그리고 선전 매체인 메아리 등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남북 문제는 항상 역지사지에 보면 압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매체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이번에 북한이 식량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더라라고 모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분 나쁘다.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지금 상황을 그냥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추측하고 추론하고 억측하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네.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북한이 어떤 이유로 응했는가를 분석을 해야 네. 그럼 이후 북한의 행보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예. 그래 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어떻게 놓을 것인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냐가 또 어찌 보면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제기될 수 있는 궁금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석과 평가들은 정부 당국에서 충분히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언론이나 이런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도한 억측과 추측,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그게 과도하다면 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네네. 말씀이죠. 네. 그 경제난이나 코로나 이것으로 너무 단정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더니 박수현 수석은 화상회의를 상당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해주시던데 이걸 받아가지고 어제 국내 언론이 이제 어떤 보도를 많이 내놨냐면 다음 수순은 고위급 화상회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을 내놨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어제 박수현 수석이 이야기한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 간에 끊어져 있던 대화 채널을 완벽하게 복원하자. 그 복원의 하나의 축으로 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안 되니 화상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놓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화상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게 고위급이 되든 실무급이 되든 충분히 그건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게 고위급이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화상회의가 딱 나왔을 때 그 솔직히 이런 그 의아함이 들었는데요. 네. 남북 간 대화라고 하는 게 화상회의만 갖고 되는 대화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밑 접촉이라든지 사전 조율이 되고 난 최종 외화되는 상태에서 화상회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화상회의에 의존해서만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고요. 예. 남북관계에는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물밑 접촉들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화상회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런 어떤 물밑 비공식 라인도 가동이 된다고 네, 보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이라는 네, 이야기죠. 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걸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상회담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 그리고 북한이. 근데 문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 아니냐.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 남북이 야 서로 우리 언제 밥 한번 하자라는 정도입니다. 한식을 할지 중식을 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네. 숭늉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급한 거죠. 사실 이제 지나가면서 언제 뭐 밥 함께 하자라는 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해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상회담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단단하게 하는 과정에서 예. 성과물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걸로 제가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네네. 이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축하 사절단이 갈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상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뭐 조의 형식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조금 전에 회담도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게 꼭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회담장에 마주 앉는 것만이 아니라 네. 그런 형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합니다. 남북 관계는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의 진일보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내년 북경 올림픽에 있어서도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가치가 있고 좋은 저는 계기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점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하고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축하 사절로. 근데 북중 관계를 고려를 한다면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축하 사절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예단의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 내 그 상황,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서요. 코로나 변수를 또 고려해야 된다. 제일 큰 건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 상황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친서교환의 시발점이 혹시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인 4월 이즈음 이게 이제 계기였는가 질문을 드렸을 때 꼭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그 직후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밑 대화를 이야기하면 더 이상 물밑이 아닌 걸로 제가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이게 북미 대화의 지렛대나 내지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합니다. 다만 막연한 기대나 추측은 지금은 좀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들을 잘 봐야 된다. 북한도 지금 내치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방역 조치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또 서로 양보하지 않아요. 지금. 서로 싸파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은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와라. 그럼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고 북한은 협상장으로 나갈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가 교착돼 있을수록 남북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 이게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2018년 판문점과 평양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김여정 부부장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대남 총괄한다고까지 했었고 상당히 이제 그 강한 톤으로 이제 그 우리 정부를 비판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 여전히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면 이번에 이 어떤 결정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일정하게 어떤 개입을 했고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관여가 돼 있다라고 추측하는 게 당연하겠죠. 정상적일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래요? 네. 그럼 또 김여정 부부장이 또 달라진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뭐 기대해 보는 걸로 하시죠. 독설이 네. 아닌 다른 측면에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폭파된 남북 연락 사무소는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겁니까? 통신선만큼?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당연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당당하고 이제 당당하게 북한과 소통을 해 나갈 거고 야당 일각에서는 왜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하더라도 회담이 열려야 할 수 있는 얘기죠. 싸웠는데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좀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그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네. 남북 연락 사무소 그러니까 폭파라든지 이제 야당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선행 조치, 선결 조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서로 싸웠는데 야 너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라는 걸 우리 판별을 받고 다시 화해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고 한민족이고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 이웃에 있는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이 첫 단계거든요. 서로 연락선을 복원한 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과제이지 예.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하자라는 것은 좀 무리한 꼬투리 잡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그 관건은 이제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다 이렇게 또 진단하는 어떤 그 시각이 있던데요. 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합훈련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평화적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것과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양 당국이 그런 각각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는 좀 슬기롭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슬기롭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규모라든지 수의 조절 여지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하지만 평화와 네.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제대로 결정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몇 네. 가지 짧게 좀 우리 의원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당내 경선에 대해서 이제 중립을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저도 가급적 이제 그 관련 질문은 좀 안 드렸습니다만 요거는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참여를 네. 하셨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한데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에는 아픈 과거입니다. 네. 저는 그분을 성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 소환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경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예,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합니다. 흉터가 생기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가고 깊게 남거든요. 우리가 원팀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마지노선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야, 경선이 좀 뜨거워야지 경선 다 와야지 국민의 이목을 끌고 선거가 잘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그런 절충선을 좀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근데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그게 참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론이죠. 그게 여론이 여론이다? 이거는 과하다 하면 예. 과한 거고요. 아니다 이게 경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우리 당 6분의 의원님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하실 분들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이제 재수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뭐 거의 모든 언론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후 전망 기사를 내놨냐면 자 네. 친문 성골인 김경수 지사가 저렇게 됐으면 네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친문 표심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네. 이걸 뭐 분석하는 그 보도를 엄청 내놨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접근법.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이 친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후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지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친문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말은 예. 조금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예. 너무 정치 공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 마지막 해인데도 네. 지금 지지율이 이제 한 40% 네.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나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지만 코로나 위기 대응과 또 그 과정에서의 경제 회복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점수를 좀 국민들이 주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정부와 다르게 권력형 국정농단 같은 사례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개인이 사사롭게 권력을 행사하는 즉 최순실과 같은 그런 사례도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탱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윤석열 예비 후보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 예비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비리 수사가 없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마시던 눈물에 침을 뱉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점에서요? 최재형 원장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줬던 임명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칼을 휘둘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은 감사원장 그만둔 지 17일 만에 자기 발로 야당으로 쫓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른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목대 눈물에 어떻게 침을 뱉습니까? 그렇게 보죠. 도리의 문제다. 네, 도리도 문제가 있고요. 예. 저는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아니고 딸의 친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11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번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까지 조사받고요. 이게 장관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딸의 친구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온당한 거냐 상식적인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 검증의 기준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조국만큼만 하면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만큼만 하면 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뭔가 우리 의원님하고 인사 나누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숫자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조사 기여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1.7%를 기록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